사고 이틀째인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그리고 오늘 아침 발생한 울산 SK에너지 공장 화재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에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당시 영상을 먼저 좀 보면서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어제 사고 영상을 지금 교수님께서 보셨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는 차지하고요. 네. 6분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던 부분들은 며칠 전에 평택 화재 사고에서 우리 소방대원 3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아, 이게 구조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붕괴 현장이기 때문에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방 구조대원 투입이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우려를 또 한편으로 가졌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 그 붕괴된 그 모양이나 형상을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뭐 날씨적인 요인도 있고 콘크리트가 덜 굳은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고 당시 영상이 좀 준비가 돼서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순식간에 외벽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거든요. 저희 제보 영상인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가능한 겁니까? 뭐 가능하니까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날씨도 일단은 춥고 날씨가 추울수록 그 콘크리트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양생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 그 양생 기간을 더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 붕괴된 그 모양새를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상당 부분 양생에 문제가 있었다. 좀 급히 뭐 거푸집을 제거하거나 강도가 굳지 않았는데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들죠. 네, 지금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외벽 붕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관련된 영상을 좀 보면 외벽과 함께 저희가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층간 구분을 좀 하잖아요. 그리고 바닥면이 있는데 일부 바닥면까지 같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때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아직 그 완전하게 굳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하중이 불균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붕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타설할 때 그 무게를 잘 고려해서 배분해서 타설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한 곳을 만약에 물론 저희 현장이 꼭 그랬는지는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집중적으로 타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하중이 쏠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엄청난 무게가 이제 그 작용을 하면서 그 기존의 그 건물이 타설됐던 부분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외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외벽과 이 바닥면이 같이 뭐 철근이라든지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쓸려 내려갔다 이런 거기서 말씀이십니까? 무거운 하중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hä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과 기둥과 벽은 다 물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니까 기둥은 없고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좀 흔들렸을 그 가능성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태풍이나 폭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관계 당국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능성 등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 계속 그 날씨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는 콘크리트가 쉽게 잘 굳지 않고 잘 안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온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이게 가림막이나 이런 걸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 이제 온풍기를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생 기간을 좀 짧게 하거나 이러는 경향이 좀 현장에 좀 있죠. 또 지금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분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날씨도 춥고요. 실종 위치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구조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에 드론과 뭐 구조견을 투입했다는 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드론이나 구조견의 어떤 그 능력은 우리 구조대원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걸 왜 투입했겠느냐. 물론 잘한 것입니다. 저거는. 왜 구조대원도 지금 저기 투입했다가는
또 다른 붕괴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참변을 안전 당할 문제가 수 있기 생기죠. 때문에 예. 저거는 조치는 잘한 거지만 과연 그 드론이나 구조견의 어떤 역량은 구조대원에 비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연락이 끊기신 분들이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모든 시청자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는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또 그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건물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무리하게 구조대원을 소방대원을 투입하게 되면 소방대원이 또 굉장히 위험에 처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운 아마 정밀 그 조사나 검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그 차후에 어떤 인력 소방대원을 투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점검이 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고요. 지금 참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희생자분이 생존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조대원 투입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건 더더욱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밀한 현장에서 조사가 되는 데는 최소한 하루 이상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연락이 끊기신 분들의 구조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지금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공사 현장 그리고 이 시공사가 그 지난해 광주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그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청사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 정도의 초고층 건물로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력이 뭐 부족해서 저런 일이 발생됐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혹시 있을 그런 그 정직하지 못한 그 본청과 그 협력업체들 간의 그런 좀 정직하지 못한 일이 혹시라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네, 물론 지금 관계 당국에서 이 공사 관리 감독,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지금 그것도 예. 추후에 점검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한 층이 잘 시공이 됐는지 그 다음 층이 시공이 됐는지 감리 같은 거를 다 거친 다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층별로 올릴 때 그 양생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네. 반드시 감리자가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올리고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것이 그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안전관리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 공정 기간에 진행이 됐었는지 그것도 조사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겠고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에 덧붙여서 특히나 이렇게 고층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어떤 점을 가장 좀 유의를 해야 하나요? 사고죠. 네. 이건 이제 붕괴 사고였지만 이런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추락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현장에 100% 접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암만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관리나 시공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철저한 안전 그 준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또 반복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지금 타설 작업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옥상에서 타설 작업을 했다는 건 곧 그 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복조 얘기인 공사는 거잖아요. 거의 마무리되는 네. 단계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모든 공사가요. 화재도 그렇고 이런 붕괴 사고도 그렇고 마무리나 뭔가 이렇게 변동이 뭐 변곡점일 때 이럴 때 좀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우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부 구조물이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이 부분만 고쳐서 다시 준공이 가능한 건지 아예 다 새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제가 건지 거꾸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분양받은 분이? 물론 저 부분만 붕괴가 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철저하게 어떤 구조적인 진단 이런 거 필요할 거고요. 아마도 저 동은 재건축을 하는 게
조심스럽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봤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거는 연락이 끊기신 분들을 빨리 그렇습니다. 찾아서 구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략하게 다음 주제도 좀 다뤄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 울산 SK 에너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일단 화재 발생 3시간 정도 만에 큰 불은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의 보급도 많고 태양열이나 이 풍력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이 요소에 굉장히 많이 요즘에 그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ESS라고 하는 그 전기 저장 장치, 쉽게 말하면 배터리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뭐 질식 소화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의 원료가 되고 있는 그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산소를 차단을 해도 얘가 불이 나게 되면 스스로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스스로 타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질식 소화도 어렵고, 예. 질식 소화라는 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끄는 건데 그것도 어렵고 또 물을 이제 엄청난 양을 부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화재보다도 훨씬 더 뭐 10배 가까운 물을 부어야만 겨우 진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큰 불길은 잡혔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소방당국의 또 진화 작업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